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 저축한다고 합니다. 은행 예금을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사는 거예요. 은행 예금을 우리가 왜 하나요? 근데 세상에 사실 나온 지 지금 이제 14년, 15년밖에 안 된 비트코인이 어떻게 금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렇게 좀 빠르게 쌓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세상이 디지털화 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 많이 그런 거를 느꼈잖아요. 저희 뭐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뭐 주변에 계신 많은 어른분들도 그렇고 쿠팡 같은 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 강제적으로 비대면이 이제 하게 되면서 누구나 다 이제 음식을 시켜 먹게 되고 물건도 시켜서 받게 되고 이런 세상이 됐죠. 이게 가속화되는 게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디지털화되고 있고 사회의 많은 영역들이 디지털화되고 있고 모든 재화와 서비스와 이런 것들이 국경을 뛰어넘는 형태로 디벨롭이 되고 있어요. 저희도 이 컨텐츠를 한국 분들만 보시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도 보시고 하시겠죠. 맞아요. 항상 경제라는 것은 사실 탈국경이 주요 종착지입니다. 최종 종착지입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우리가 국가 경제를 만들 때도 그렇고 탈국경을 해야 그게 더 번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미 정보는 그렇게 탈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낸 책도 마찬가지고 책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잘 팔리면 번역되어서 이제 외국에서 출간될 수도 있겠죠.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완전히 탈국경화가 됐는데 돈은 그렇게 안 됐어요. 한 번도 돈은 개혁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학비 붙여주실 때 일주일이 걸렸어요. 해외 송금을 할 때. 지금 저희 학교에 다니는 후배들한테 물어봐도 여전히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해외 송금은 아직도 일주일이 걸릴까요? 그것도 수백 불의 은행 수수료가 나옵니다. 이런 게 왜 개선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역회사에 일을 봤는데 이 책에도 그 내용을 적었어요. 제가 무역회사에서 일할 때 대금을 납부를 하면은 이제 중국에 있는 저희 이제 공급업체들에게 대금을 납부를 하면은 그것도 60일이 걸립니다. 이제 신용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물론 하기 때문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런 60일, 90일씩 걸리면서 자금 회전이 느리게 일어나는 이런 문화가 해결될 수는 없을까? 구조가? 맞아요. 저도 구글에서 달러를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하니까. 돈은 구글에서 보냈어요. 근데 제가 받는데 시차가 며칠 걸려요. 그쵸. 저희 와이프가 꽃집을 했었거든요. 카드 결제를 받으면 그 카드 대금이 들어오는데도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보통 뭐 한 4, 5일 정도 걸리는데 일주일씩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꼭 일주일씩 걸릴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신용카드로 긁은 돈이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영업자가 다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카드사에다가 이거 다 안 들어왔다고 신고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카드사, 벤사, 피지사, 카드 포스기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디매테리얼라이즈 하는 거, 탈물질화 하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돈을 탈물질화 시켜서 최종 파이널 세틀먼트가 사람 대 사람 간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바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고요. 세상이 점점점 디지털화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사용성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죠. 그러니까 금의 시총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발행량 정해져 있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동의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의 해지 솔루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해지 한다며 그럼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가격이 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진 않아요. 일단은 위험 자산으로 시장에서 평가받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오르던 뭐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만 가격이 매겨집니다. 근데 솔루션이라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이제 바꿔서 드리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매력을 매년 한 7에서 8%씩 매년 잃고 있습니다. CPI는 물론 3%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미국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한 7, 8%씩 제 구매력에 깎아먹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이 그거를 초과하느냐 안 하냐 이거를 보면 되죠.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기간을 잘라서 봐도 연 15% 이하의 수익률을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지가 되고 있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드립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투자 실제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트코인 또 몰빵 실행에 옮긴 투자자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적립식으로 좀 오래 계속 꾸준히 모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내가 원금이 있으면 좀 실어놓고 가는 건가요? 저는 비트코인에 몰빵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도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재미로 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자산은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 저축한다고 합니다. 은행 예금을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비트코인에 몰빵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비트코인을 안 팔 거고 그냥 은행 예금을 우리가 왜 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삶은 어차피 살다 보면은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고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오고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인생은 길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안전 마진 차원에서 예금을 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실 거면은 비트코인에 몰빵을 투자하셔도 되는데, 그냥 비트코인을 한 이번 사이클까지 오르면 팔고, 그 다음에 또 가격 내려가면 사고, 차익 거래를 하시려고 하는 거라면, 네. 몰빵 투자는 위험합니다. 비트코인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겠죠. 이게 약간 양자역학이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그렇게 할 거라고 마음먹는 순간,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게 안 갑니다. 자, 그럼 단기 트레이더로 혹시 매매 타이밍 잡는 거 가능한가요? 아니요. 해본 적이 어렵습니다.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이 해봤습니다. 네. 저도 비트코인을 레버리지 투자, 뭐 선물 옵션 투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 단타, 뭐 여러 가지 ICO 참여, 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저는 왜냐면 또 코인원이라는 거래소에서 처음 이 암호화폐 업계 커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돈 버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다 잃는다라는 거죠. 한 두세 번 성공하면은 세네 번째에서 크게 이제 한 방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돈을 다 까먹는 거를 많이 경험해 봤어요. 단타 타이밍은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씩 잘 잡으셔서 큰 돈을 벌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은 120의 이평선을 떨어지면 팔고, 그걸 돌파하면 사요. 사고 난 다음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는 떨어졌을 때 폭락은 피할 수 있다. 대신 내가 뭐 조금 덜 벌 수는 있어도 어쨌든 오를 때는 내가 안 팔면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폭락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요? 그 전략도 120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팔면 비트코인 가격이 그 120일 이평선 뚫고 내려오자마자 내가 이제 팔았어요. 근데 갑자기 올라요. 그럼 다시 살 건가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팔았을 때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거를 내가 이제 알 수도 있잖아요.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그럼 그때 바로 다시 살 거냐? 아마 그렇게 못 할 겁니다. 아,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버티겠죠. 그렇죠. 그 심리 싸움을 시장이랑 내가 벌이는 거거든요.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심리 싸움을 시장이랑 벌이면 지치는 건 결국 제가 되는 거예요. 이 10명의 체스 천재들과 동시에 체스를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피곤한 짓을 하지 말고 저는 그냥 꾸준하게 모아나 개수를 불려나가는 투자가 오히려 더 심리에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만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현재 전 세계에 몇 개 종류나 있고 최후에 살아남는 암호화폐는 뭐가 될까요? 비트코인이죠. 일단 전 세계 몇 개 정도 있죠? 한 16,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암호화폐의 양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그냥 토큰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추산되는 것만 16,000개죠. 한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 게 있죠.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뭐 50%. 근데 이게 떨어지면은 뭐 비트코인 말고 이제 알트코인 장이 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속임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대로 있는데 알트코인 개수만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도미넌스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되고요. 아무튼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암호화폐들은 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창시자가 존재하고 그 창시자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그 정책들을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탈중앙화 되지 않았는데 탈중앙화 된 척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이유와 완전히 반대예요. 암호화폐는 탈중앙성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자산입니다. 탈중앙화 돼 있어야 암호화폐인 거죠. 왜? 우리 지금 뭐 신용카드 잘 쓰고 현금도 잘 쓰고 뭐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가 탈중앙성도 없고 어떤 셀프 커스터디 기능도 없고 내가 스스로 이 자산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없고, 그러면은 사실상 쓸모가 없는 겁니다. 유틸리티가 없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대체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없진 않죠. 만약에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 같이 천재적인 해안을 가져서 비트코인보다 더 뭔가 기능이 좋은 더 뛰어난 기술을 발명을 해요.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처음에 자기가 혼자 채굴을 해요. 아무도 채굴을 안 할 거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한 100만 개 정도 내가 생겼어요. 비트코인이. 새로운 코인이. 그다음에 그걸 그냥 지갑에 넣어놓고 잠적해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15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이미 비트코인이라는 게 게다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렵죠. 이제 그 역사를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데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원죄 없는 잉태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을 빌려서 비트코인은 원죄 없는 잉태를 가진 유일한 자산이다. 최대 악재는 갑자기 나중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였다 하고 등장하는 게, 그렇죠. 그럼 이제 상시자 있어 버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큰 리스크죠.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그래서 공부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가 남겨놓은 여러 가지 이제 말들, 기록들, 메시지들을 보면 이 사람이 왜 떠났는지, 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지금 이걸 만들었는지 이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돌아올 거면 좋은 타이밍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 100만 개 사토시 나카모토 가지고 있는 100만 개 비트코인 들어있는 그 지갑은 이제 모두가 거길 바라보고 있는 거기 지금 몇 개 정도 들어있어요? 110만 개가 있습니다. 아, 110만 개. 나왔다, 샀다, 뭐 이걸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들어있나? 그대로 있고 도네이션이 들어오죠. 누군가 계속 거기에 입금을 하는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넣는 거죠. 근데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나가는 건 없어요? 나가는 거는 사토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가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죽었거나 없거나 아니면 이미 돈이 너무 많은 일론 머스크였거나. 네, 그렇죠. 왠지 일론 머스크가 사토시 나카모토일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죠. 누군지 뭐 모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코인 투자, 알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은 아예 지금은 안 사시는 거예요? 네, 그냥 안 가지고도 있어요? 공부를 위해서 사보는 적은 있지만 네.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말고는 어떤 자산, 아까 말씀하신 주식에 또 투자를 좀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사업도 하고 또 네. 비트코인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트렌디하기 때문에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도 그렇고 주식 투자를 합니다. 당연히 트렌드라고 하면 지난 2020년부터 발생했던 탈중앙화, 탈군집화, 그러면서 개인화, 초맞춤화, MZ세대 이런 것들로 가는 어떤 흐름이죠. 저는 패션 센스가 좋진 않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과 신발과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액세서리나. 관심 있는 이유는 딱 주식 투자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어떤 앞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것들은 뭐가 있나, 수요가 많이 일으킬 건 뭐가 있나 이런 것들 찾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열심히 합니다. 대표님 자산을 모르기 때문에 여쭤볼 수 있는 건데 혹시 비트코인 자산은 대표님 자산에서 몇 %는 차지하나요? 지금은 한 80% 정도 됩니다. 80%? 네, 그렇게 많이? 맞습니다. 아, 운명을 함께 하시네요. 그렇죠. 진짜 저축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은행 예금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저의 부를 늘려주고 있는 게 그래서 80%가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수년 동안 2016년부터 비트코인 사 모으셨는데 어쨌든 그 믿음과 신념이라는 게 좀 어디서 오는지랑 그럼 언제 파실 생각이세요? 이걸 뭐 100억, 뭐 10억이라 해서 그때까지 계속 뭐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닐 수 있잖아요. 나도 쓰고 나도 뭐 집도 사고 건물도 사야 되고 할 수도 있는데 언제 파실 생각인지. 일단 아마 작가님도 주변에 좋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그런 데서 또 힘도 얻고 에너지도 맞아요. 얻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어떤 경험이냐면 이제 2022년에 제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거든요. 비트코인 컨퍼런스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해외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비트코인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처음으로 만나본 거예요. 지미송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스테판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나니까 아,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더 두터워지더라고요. 다 사람 때문입니다, 결국. 처음에 비트코인에 대해 알게 된 거는 제가 코인원이라는 곳에 입사해서 알게 됐지만 사실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는 했지만 지금처럼 저축은 하지 않았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처럼 나도 되고 싶다. 그렇게 되고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비트코인에 대해 진심으로 공부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00시간, 200시간씩 들여서 비트코인을 디립다 파보니까 믿음이 두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래비톨에 빠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토끼굴에 빠지는 것처럼 길을 잃어요. 여기에 갔다, 다 왔다 생각했는데 또 있고 거기에 갔다 생각했는데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비트코인 전 지금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주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그 믿음이 두텁고요. 저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금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모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뭐 취준생이거나 만약 대학생이면은 뭐 결혼 자금을 모은다 이런 목적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결혼도 했고 그리고 나이도 뭐 40대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모아나가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겼을 때 이것들을 팔고 그걸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은 있죠.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한테 저는 뭐 잠실에 있는 좋은 아파트도 사드리고 싶어요. 반원 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잠실 집값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얼마 정도 될지는 아실 거고 그게 될 때까지 한번 모아보는 거죠. 그 목적 자체가 막 비트코인을 모은 자체 아니지만 그걸 사고도 비트코인이 또 많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뭐 그걸 남을 수도 있죠. 다 팔아서 죽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뭐 아니면은 제가 이제 뭐 자녀가 아직 없지만 자녀가 태어나서 학교 갈 나이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 저 미국 유학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또 거기에 몇 억 큰 돈 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 이런 것처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대폭락에 얘기하는 분도 있고 캐시우드는 상승 전망하시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한 번 대폭락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만 일단 말씀드리면 9월 FOMC가 다가오죠. 네. 그때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0.5%포인트 내릴 거라는 전망이 가장 크죠. 그렇게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올라간다 또는 내려간다 이러면 올해는 아마 죽쓰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남은 기간 내내.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 금리 인하가 굉장히 좋은 신호인데도 좋은 재료가 안 먹히는 거니까. 안 먹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내년, 내후년을 봐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가 만약 그렇게 된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이제 내년도 결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해서 턴어라운드해서 양적 완화를 하겠죠. 이제 경기가 완전히 침체가 왔고 기준금리 인하를 더 공격적으로 해야만 경기가 살아날 거다. 이런 인식이 퍼질 테니까. 그럼 내년부터 어떻게 되느냐? 2020년 코로나 때 우리가 한번 보면 돼요. 하루 만에 다우존스 지수가 막 몇십 %씩 빠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30-40%가 빠졌었죠.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기준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모여서 양적 완화를 외치고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시장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9월 FOMC에 그렇게 기준금리 인하 했는데도 시장이 안 올라오면은 다 그거를 이제 외칠 거예요.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해줘. 연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시 유동성 살포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 정도 되면 다시 위험자산의 가격에 고개를 들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도 뭐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고요. 캐시우드가 얘기한 것처럼 유동성 살포 그리고 그거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그 화폐의 구매력 가치 하락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촉매제가 되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네. 100만 달러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증권감독당국인 SEC 증권거래위원회 이더리움이 ETF 승인 가능성이랑 그다음에 또 비탈릭 재단 존재를 이더리움 ETF 승인의 방해 요소로 보는 의견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되면 SEC 위원장 갈아치우겠다. 왜냐면 SEC 현재 위원장이 이제 코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신 분이니까 그런 코멘트도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게리 겐슬러 의장을 네. 바로 파이어 하겠다. 파이어. 네, 그랬죠. 뭐 파이어로 유명해지신 분이니까 네. 그런 거 좋아하실 것 같고 네. 게리 겐슬러 의장은 MIT 교수 시절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것 같다. 명확하게 자산인 것 같다. 이거는 얘기를 했었고 이더리움은 증권성이 있다.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교수기 때문에 이제 열린 시각으로 모두 다 제자들한테 가르쳤죠. 근데 SEC 의장이 되고는 공격적인 발언은 삼가죠.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냐? 비트코인은 이제 명확한 정의를 안 해요. 이것도.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투자를 조심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SEC의 관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SEC는 증권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는 건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재단 자체도 조사를 하고 이더리움의 가장 대표적인 지갑인 메타마스크를 만든 컨센시스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도 조사를 하고 있고 네. 이더리움은 또 스테이킹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이제 어디에다가 예금처럼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자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이자도 이더리움으로 나오죠. 스테이킹 서비스도 증권이다, 미등록 증권이다 이렇게 보고 이걸 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다 기소를 해놨습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증권으로 보는 게 이 게리 겐슬러의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트럼프 현재 후보가 게리 겐슬러를 파이어하겠다고 하는 측면은 이건 약간 인기 영합주의적인 발언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걱정이 없어요. 크립토라고 하는 전체 산업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고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자를 테니까 투표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럼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도 언젠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혹시 필요한 가상화폐 관련 정책이 있다면요. 정말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진짜 가능성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면 금융위원장님이 또 얼마 전에 나오셔가지고 네. 법인의 비트코인 투자는 아직도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진짜 너무한다 생각도 들고 지금 법인 비트코인 투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ETF도 못 내놓고 있는 거죠. ETF를 내놓는 순간 법인과 기관들이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못 내놓는 겁니다. 우리나라 ETF도 출시가 안 됐고요. 미국 ETF도 우리나라 증권사에는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혀 있고 민주당의 이번에 그 총선 공약이었죠. ETF 출시 허용하겠다. 그리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하겠다. 이게 다 공약이었고 민주당이 이제 과대 정당이 됐으니까 그런 공약들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뭐 금투세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이런 것들과 또 엮여서 금투세도 계속해서 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예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나머지 공약들도 흐지부지 이렇게 그건 비트코인 가세한다는 건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요. 또 2년 유예가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금투세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이 될 가능성이 커요.
금투세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 좋아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금투 산다고 하면 난리 날걸요. 맞습니다. 이제 양당이 모두 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증시라도 뭐 3천 가고 하면 뭐 그럴 배경이라도 되는데 지금 박살 났다가 다시 살짝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그래서 다른 여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정치 논리가 이 경제나 시장 논리를 지배해버리는 게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되면 우리한테 모두 좋지만 네. 그러면서 동시에 법인 투자, ETF 출시는 또 밀려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요. 이제 선진국들처럼 그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 정치적인 논리는 차치하고 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시행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디지털 현금이나 뭐 새로운 자산이라고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신다고 요 책에 이제 쓰셨던데 네트워크로서 비트코인이 무슨 말이죠? 이제 결국 비트코인도 인터넷처럼 그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네트워크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인터넷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쓰면은 그 인터넷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고 다른 제2, 제3의 인터넷이 필요 없어지게 되거든요. 1990년대 후반에는 인트라넷이라는 게 원래 유행했었어요. 기업용 인트라넷. 그래서 서로 자기네가 인터넷의 주인이 될 거다라고 실제 광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인트라넷은 우리가 안 쓰죠. 그냥 실제로 기업 안에서만 쓰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하나의 단일 프로토콜로 정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TCP/IP라고 합니다. TCP/IP라고 하는 기술이 프로토콜이 인터넷의 어떤 기준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요, 인터넷 그 개발하신 그 개발자분들도 이거는 절대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범용으로 쓰일 수 있는 프로토콜이 될 수 없다. 왜냐면 기술적으로 너무 단순하고 좀 취약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됐어요. TCP/IP가 모든 인터넷의 표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TTP 이렇게 주소창에 치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사이트를 미국, 중국, 우리나라 뭐 이런 모든 나라에서 볼 수 있게 된 거는 TCP/IP 그 프로토콜로 정의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2개, 3개가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은. 단일 프로토콜이만, 인터넷 딱 하나만 있어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거기 접속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우리가 지갑 주소라는 걸 비트코인에서 발급을 해서 내가 그 지갑에다가 비트코인을 넣어놓으면 비트코인 지갑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원할 때 비트코인을 전송할 수 있어요. 그게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카프의 법칙이라고 해서 3명이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으면 그 3명이 이어지는 선은 3개죠. 근데 사람이 4명이 되면 선이 6개가 돼요. 4명이니까 사각형을 그려보세요. 이렇게도 이어지지만 중간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지수 함수에 따라서 한 명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곱절로 늘어나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의 메카퍼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비트코인도 똑같은 특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터넷처럼 정보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자산의 비트코인이 있지만 네트워크로서의 비트코인이 있고 인터넷은 네트워크지만 가치가 매겨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죠. 그 위에 구글, 아마존 이런 게 생겨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면서 인터넷의 가치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되기도 전에 비트코인이란 자산이 있어 버렸어요. 가격이 매겨지는 자산이.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요거 자산이구나. 근데 아닙니다. 더 넓게 봐야 되고 그게 바로 네트워크로서의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냐 못하냐. 이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